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세계가 다 달라지겠죠. 근데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다 이게 이 교류가 끊어지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그러니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그렇고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올해 이제 역성장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전 세계 경제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중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가장 빨리 회복이 될 거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좀 이제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옆에 나라이고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쨌든 간에 침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 그나마 좀 어쨌든 중국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복구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특수를 저는 좀 우리가 좀 기회를 좀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도 뭐냐면은 일단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서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노욜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욜로요? 예, 욜로라는 게 우리가 예, 욜로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삶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의 혼자만의 행복 추구는 불가능하다. 아 이제 예, 더 이상 불가능하다. 혼자만 잘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고통 분담을 하자. 예, 그럼 같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잘 살아야지만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미국 시장 저거 망가져 버리면은 우리 거기 그것도 여전히 큰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우리도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중국이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재정 투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그 국가 재정이 튼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분도 있더라고요. GDP 대비 아직도 50%는 안 되니까요.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중국도 그러니까는 그 재정 적자를 굉장히 크게 재정 적자를 운용을 해왔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요. 네.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재정 적자를 지금 운영해 오다 보니까 국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는 상태고 지금 올해 어쨌든 간에 1분기가 상당히 타격 본 상태 속에서는 재정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 부분은 사실 성장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 경제가.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한 6% 된다 할 때 그 중에 한 1.7%는 그러니까 과장돼 있는 걸 우리가 계산되고요. 여러분 생산 방식으로 집계를 합니다. 각 성별로 이렇게 생산량을 집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부가가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비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포인트 정도가 과장된 걸로 이게 나와요. 그럼 그걸 빼고 나면 한 4.3%, 4.5% 나오는데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4.5%까지 이렇게 재정 적자가 했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민간 부분이 성장을 만드는 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올해 코로나로 더 후퇴됐어요. 그럼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재정으로 부양하는 부분을 저는 특수기회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차피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예,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2008년도에도 그 모든 나라가 2009년서부터 역성장을 할 때 중국만 그때 뭐 몇 프로 성장을 했었다. 맞습니다. 그때 예. 우리가 그 덕을 봐서 빨리 경제 위기에서 맞습니다. 탈출했다라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항상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도 세계 경제 성장에 적게는 30%, 많게는 40% 기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 없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배짱을 가는데 근데 이거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유럽이 당분간은 지금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중국이라도 좀 한다면 그걸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내수가 이제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올 때는 선진국가에서는 사회적인 재난은 정치 쟁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 정치 쟁점하게 되면요, 국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하,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이 재난 극복에 앞장서서들 다 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이게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요. 선거 별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예. 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죠. 죽겠는데. 지금 뭐냐면 좀 있으면 다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안심을 주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내수를 어쨌든 간에 견딜 수 있게 이게 좀 진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일단은 먹고 살고라도 그렇죠. 이제 버틸 수 있게 예. 뭔가 최소한의 저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줘야 된다. 우리도 이번에 추경 예산이 11조인가요? 예.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예산 외에.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정하냐라는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한쪽은 없죠. 많다, 적다. 근데 이번에 독일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이 종류마다 뭐 하여튼 막 1,500유로, 막 1,000원 유로씩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전통적인 추경하고 지금의 추경은 성격이 달라요. 기재부 관료들이 관성적으로 그냥 과거 추경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경제 활동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중단된 건 아니잖아요. 네. 경기가 좀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쨌든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추경했다면은 지금은 경제 활동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의 추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직접 지원해주고 그게 결국 뭐냐면 경제를 그러니까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투입해가지고 재정 승수가 별로 저것도 안 나오는 걸 왜 하느냐는데 그건 너무 한가한 소리예요. 이거 지금 지금 견디라고 지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부터 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사람들이 지금 막 무릎 빠져 죽고 앉아있는데 그걸 한가하게 하니까는 그렇죠. 특히 자영업자들이 심각하죠. 아이 되게 심각해요. 중소기업들도 지금. 예, 지금요. 이분들은 지금 조금씩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각자의 자산을 팔아서 이제 버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 2개월 후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90년대 이후에는요. 금융하고 부동산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좀 이제 하락했던 후퇴했던 적이 3번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번째가 외환위기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 신도시 일기 하면서 200만 원 건설했을 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에 공급 대책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땐 그렇다지요. 200만 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네. 분당, 일산, 평촌 이렇게 만들 때요. 근데 그거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도 금융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외환위기 때는 금융적인 현상이라는 걸 다들 쉽게 이해하셔요. 네. 근데 그 90년대 초도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89년도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해당되지는 저축대부조합이요. 875개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 유명한 침체가 와요. 부시가 정권 뺏긴 게 바로 그거였었고요. 클린턴한테요. 그것 때문에 뺏겼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세계 경제 규모 2인 일본에서 90년부터 니케이 지수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91년도부터 부동산 시장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1, 2 경제에서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붕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게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자, 제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수가 뭐냐면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좀 심하지만은 사내비 보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들이에요. 그렇죠. 이 현금성 자산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왜? 이건 결국 투자를 위해서 잠깐 이제 머물러 가는 저거거든요. 네. 소위 이제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장기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이 투자를 구성하는 속에서 부동산도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잖아요.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으면은 미리 뺍니다. 왜? 분명히 했을 때 빼려면 처분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현금화가 안 되는 예상하고 거예요. 어려워져. 그렇죠. 미리 빼나가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생깁니다. 향후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뭘 가는 거냐면요. 결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데 속에서 현금성을 많이 확보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융 사정이 안 좋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주식시장에 간 돈을 처분하는 거나 이게 같이 다들 금융이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하고 부동산 시장은 30년 전부터 같이 움직여요.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택가격도 그렇고요. 금융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게 되면은 부동산 과열도 되는 게 아니냐. 그죠. 유동성으로도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은 금리를 제로로 내려도 돈이 안 도는 지금 상황이고 예? 그렇잖아요. 돈이 안 도는 상황이라고요. 네. 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이 풀어지는데도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이 뭐 돌아야지만이 그래도 그래야지 이게 뭐 주택자산에다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텐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현금화 시키려고 다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서도 많은 헤지 펀드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현금화하느라 그런 것도 손실을 있다고. 많이 보니까는 그걸로 현금화 시켜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악순환골에 빠지게 되면요, 현금이 가장 중요한 저거인 거예요. 현금 확보 못하게 되면 자산을 많이 있어도 소위 말해서 흑자 부도도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금융 막 떠나고 있잖아요. 막 매도하고. 예. 근데 지금 또 그 뭐 동학운동처럼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 그리고 그걸 약간 그 하나의 그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는 그 스탠스도 좀 있더라고요. 좀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게 뭡니까요? 다우지수가 당시에 6,000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2009년 3월 달에요. 근데 그게 자산시장의 특성은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셀러로 변합니다. 매도자만 나타나고 사겠다는 사람은 실종돼 버리죠. 그렇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팔겠다는 사람만 있지, 사겠다는 그렇죠. 사람은 실종되잖아요.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게 반응을 해요. 적정 가격보다도 더 과도하게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올라가고요. 과열되게 되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 6,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진정되면서 확 반등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한 1년, 6개월, 1년만 묻어두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점에서 샀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 자산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더군다나 신용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전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고. 예, 레버리지 써서 지금 예. 막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진짜 위험한 예,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제발 좀 하지 말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업용 부동산이 움직이고 나면은 그 흔들리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예. 주거용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예. 그 이 주거용 쪽에 대한 시장도 그러면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최소한 그러니까 상반기는 넘어갈 것 같다. 가을까지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월이면 끝날 그렇죠. 거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전문가들이 뭐냐면 3월 20일 정도면 이제 고비 넘어가고 이제 잡히기 시작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더라도 애국에서 가게 되면요. 그게 그렇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이 진정이 안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안심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현금화 이 움직임이 확산돼 가면서 예.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됐든 뭐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됐든 이제 막히면 막 그렇죠. 그대로 무너질 수는 예. 없잖아요. 예. 그럼 가지고 있는 뭐 똑같은 거죠. 금융위기 그렇죠. 때 패턴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 생존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뭐 이 정규직 같은 사람들은 월급이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데 대기업들, 예. 공무원들. 제가 이제 일부 지자체장들이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데 뭐 하위 60% 정부도 뭐 그런 식 검토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위 60%에도 정규직이 있어요. 월급쟁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30~4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프리랜서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지금 타격을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강의하는 분들은 다 네, 끊어졌다. 강의는 다 끊어지고 저만 하더라도 다 취소됐거든요. 당분간은요. 그러면 오죽하겠어요. 나머지 분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나누다가 그러면 그 위에 속해 있었는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자기는 지원 대상에 빠졌어. 그럼 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선별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버티도록 다 지원해주고 이거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소득자한테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소득 신고하잖아요. 연말정산. 예,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했으면 다 소득이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적수당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공제들이 있잖아요.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시적으로 그걸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소득자들 봐요. 저소득자는 인적공제 혜택을 거의 못 봐요. 워낙 소득이 낮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인적공제를 한시적으로 좀 멈추면은 그만큼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다시 이제 내기 때문에 환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그걸 그러니까 다 지급해주기 싫으면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예. 사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따지고 골라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공무원들 거기에 지금 신경 쓸 틈 없어요. 그걸 선별해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시간 또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일단은 막 지원해줘가지고 버티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들은 빚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산들이 빚이 많으면서 자산들이 만약에 우리는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예. 부동산이죠. 예. 근데 이게 부동산이 지금 벌써 이미 거래가 지금 이제 실종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도 가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은행이 그러니까 뭐 이게 풀 때까지 다 줍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분간은요. 왜 전 세계가 전부 다 현금만 챙기려고 하고 앉아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2008년도나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면서 예. 요 시기가 지금 되게 자산이 싸진 상황이고 요때 예. 사놓고 좀 버티면 벌 수 있어. 예. 이 생각을 일단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은 말씀하신 생태계의 문제. 그렇죠. 이게 해결이 돼야 예. 경제가 해결이 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요. 시중 유동성 풍부했었잖아요. 그랬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입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냐고요. 돈이 부족했으면 돈을 투입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게 현재 자산이 싸졌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예, 그렇죠.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네, 분명한 건 다르다. 예. 네, 네, 오늘 최백운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태계의 맞습니다. 문제로 예. 다 바라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좀 도움이 됐으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